하지만 삶의 행복과 자기 개발에 있어서 진정한 위험은 바쁘게 사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쉴 수 없다는 데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요.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일까요? 한동안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죠. 이 시대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막 불안하고 불안정하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달려나가기만 하면 살아남기 위한 경쟁만 계속하다 보면요. 우린 어떻게 될까요? 그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은 어떨까요? 낙오된 사람은 잘 못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럼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물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답을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이자 철학자죠. 알랭드 보통의 현대사회 생존법, 이 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18세기 중엽 이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해도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 시대에 일어난 대부분의 변화는 흥미진진하다. 광 케이블이 지구를 둘러싸고 지구 밖 위성은 도시에서 도시를 안내한다. 또 현대사회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 덕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정복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결국에는 해결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발전할 것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의 욕망과 열정,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내면은 어떠한가? 현대사회의 자살률은 이전 사회와 소극적으로 비교해도 무려 10배 가까이 늘었다. 성공에 대한 욕망만큼 실패에 대한 상처도 커진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타인과 연결된 사회지만 더 큰 감정적 상실 상태에 빠져 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정서적으론 한없이 빈곤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이 정서적 빈곤이 나만 겪는 괴로움, 나 홀로 느끼는 상실이 아니란 것이다. 각자가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전에 없이 강력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 시대, 이 사회의 산물인 것이다. 나와 당신, 그러니까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란 뜻이다. 조금 위로가 되는가?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이 시대와 사회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진단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평소에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다. 각자의 생존 투쟁에 전념하느라 위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 아니, 인지한다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소외되고 있고 서로를 이유 없이 시기하고 있고 진실하지 않은 억지 웃음과 성마르고 화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내면이 불안한 생존을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린 너무 바쁘다. 정말 그렇다. 나와 당신은 너무 바쁘다.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가장 큰 생산성을 보여줬다. 서기 1년에서 1820년까지 서양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GDP는 600달러에서 1200달러로 2배가량 증가했다. 서서히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200년은 20배 이상 치솟아 26,000달러를 넘어섰다. 속도가 어지러울 정도다. 우리는 높아진 생산성만큼이나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렇게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회의를 해야 하고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만 한다. 또 밤새 불이 켜진 회사에서 일을 해야만 생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생산적인 순간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한가해 보이는 그때 그 찰나일 수도 있다.
그 순간 진부했던 생각, 기존에 경고했던 고정관념을 깨부술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이제껏 무시했던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타인의 말과 생각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건 나의 경험이기도 하다. 그렇다. 우리가 생산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과 그 모습이 오히려 진짜 생산적인 일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정해둔 계획이나 목표 없이 하루 중에 가장 여유로운 그 순간에 공원을 걷거나 기차를 타거나 목욕을 하거나 멍하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허공을 바라볼 때 최고의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분명하게 말한다.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다. 최고의 통찰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몽상과 자유연상이 주는 창의적인 힘을 활용할 때 그때 나온다. 우리는 나태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권고를 받고 있다. 게으름은 현대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마치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삶의 행복과 자기 개발에 있어서 진정한 위험은 바쁘게 사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쉴 수 없다는 데 있다. 겉으로 보기에 여유로워 보이는 것이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과 업무로 인해서 막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할 때 주로 급하긴 한데 따지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에 몰두하게 될 때가 있다. 당신 역시 그렇지 않은가? 늘 활동적으로 누구보다 바쁘게 사는 것 같은 소위 스마트폰 속 일정표에 스케줄로 빽빽한 사람은 나태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런 분주함의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로부터의 도피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말 그렇다. 바쁜 사람은 항상 정작 삶에서 중요한 일을 회피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한없이 미루며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엔 게으르다. 그들의 바쁨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상태의 산만함이며 또 다른 이름의 나태함이다. 생각해야 할 것을 붙잡고 과감히 홀로 앉아있는 것, 마주하기 싫은 고민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현대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우리는 비범한 목표를 세우고 나서 영웅적인 희생, 수천 시간에 달하는 노력, 그에 버금가는 시행착오, 또 그만큼의 절망의 시기를 거쳐 목표에 도달하고야 만다. 실제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반적인 기대를 뛰어넘어 이미 엄청난 위협을 이뤄냈고 그렇게 인류를 발전시켰다. 수많은 분야에서 점점 더 완벽함에 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술에서부터 요리, 스포츠, 의학, 패션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거둔 업적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하지만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우리는 완벽한 순간을 누릴 수 있고 완벽한 업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한다. 아니,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렇다. 완벽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쉽게 실망하곤 한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 완벽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다. 완벽한 업적은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현대사회의 이런 이중성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실제로 현대사회는 인간의 천재성과 영감, 재능과 선량함을 대중적인 것으로 퍼뜨리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로 인한 여파는 재앙 수준에 가까워졌다. 완벽주의자의 세상에서는 평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무능하고 굴욕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결함, 강박, 실수, 이런 것들로 가득한 우리지만 완벽에 대한 강요로 인해 자신의 결함을 곱씹으면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이다. 비틀거리고 실수하고 후회하지만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불완전하지만 진화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잊게 만든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이 당신의 의도된 잘못, 당신의 반복되는 실수,
당신의 의미 없는 후회들의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완벽주의, 무결점을 향한 집착과 갈망이 현대사회에서는 비판 없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 공동의 목표까지 떠받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오늘날 비극이라 부르는 예술 장르를 창조했다. 이 비극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런 정치가, 시인, 철학가, 웅변가도 결국 결점을 갖고 있으며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결점이 더욱 크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심리적 맹점, 판단착오, 그로 인한 과도한 분노가 이 시대를 관통하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미숙하고 상처받은 존재다. 진정한 성숙은 자신과 타인이 모두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된다. 서로의 취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누구도 인간의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은가?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했는가? 인정하라. 원래 그런 존재다. 그 인정에서부터 성장이 시작된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사회는 분명 이전 시대보다 더 외로워졌다. 이유는 무엇일까? 외로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외로움은 홀로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도록 그 사회나 문화가 그렇게 부추길 때 생겨난다. 하지만 이전 시대는 달랐다. 고독이 비참함이나 결핍의 징표가 될 수 없었다. 홀로 있을 때 명예롭고 고귀하며 진정한 가치에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격이 명확히 다르다. 외로움은 홀로 있어 쓸쓸한 것이고 고독은 타인과 접촉하지 않은 혼자인 상태를 말한다. 외로움은 의존감이고 고독은 자존감이다. 다시 말해 외로움은 감정이고 고독은 존재하는 방식인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은 내면의 공허함인 반면 고독은 내면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우면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쓸쓸함을 느낀다. 유명인들,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그들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든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의 쓸쓸함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해도 해소되지 않는다.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도 바로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다. 하지만 내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다. 혼자 있어도 쓸쓸하지 않다. 이것은 성격과 무관하다. 친구가 있어주면 좋고 떠나간다 해도 서운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에 관계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 1921년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외향적, 내향적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요즘 유행하는 MBTI에서 이 성향으로 불리는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에너지를 얻고 자신의 잠재력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 반면 I 성향으로 불리는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자신의 온전함을 되찾기 위해선 군중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외향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인가? 칼 융은 누구나 양쪽 심리 기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대사회는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내면이 공허하고 삶이 단조로울 때 다른 사람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공감받고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고독은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나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렇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오직 자신의 고독 안에 생겨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인간 사회를 불에 비유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많은 예술가, 발명가, 과학자, 철학자, 사상가, 작가들은 고독과 친해진 사람들이다. 고독은 온갖 소란스러운 인사, 피상적인 대화,
그리고 의미 없는 만남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다. 이 고독을 즐겨야 한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하나 꼽자면 나는 잘못 살고 있다. 이런 강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2,000번 이상 만진다고 하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세상을 들여다보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선 서둘러 잘못 살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초조함까지 느낀다. 남들이 살고 있는 집, 남들이 타고 있는 차, 남들이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SNS 속 세상은 제대로 사는 기준이 마치 하나부터 10까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속삭인다. 현대사회는 잘난 것과 못난 것, 잘 사는 삶과 잘 못 살고 있는 삶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개개인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킨다. 거기에 각자 도생까지 자리 잡으면서 인생이 마치 만인에 대한 투쟁이자 방어가 된 것 같은 모양새다. 누군가는 지금을 절망의 시대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시대에는 저마다의 절망이 있었고 우리의 인생도 미치지 않고서는 지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사람은 그 시대의 강박을 내면화하고 그 사회의 무게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분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우리는 지도 없는 시대를 나만의 배를 타고 통과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단 하나의 기준, 그런 건 세상에 없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만의 기준, 나만의 삶의 태도이다. 철학자 프레드리 니체는 스위스 남동쪽에 위치한 알프스 고지대 마을에서 여름을 자주 보냈다. 그는 도시의 혼잡함과 소란스러움을 피해 농가의 조용한 방을 빌려 거기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같은 저서를 집필했다. 니체는 일찍 일어나 이른 오후까지 글을 썼고 그 이후에는 적어도 2시간씩 산책을 했다. 그때 브라운 비에라고 알려진 산에서 기르는 회갈색 소들과 친해졌다. 니체는 소들의 차분한 모습에 매료되었다. 소들은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시기심에 고통받거나 놓친 기회를 후회하지 않았다. 복수할 계획을 품거나 미래가 두려워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비가 내려도 햇살이 비쳐도 파리가 코에 앉아도 무거운 종에 목이 쓸려도 침착했다. 니체는 이 소들이 고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의 목표였던 평정과 평온의 상태, 즉 아타락시아라고 알려진 그 마음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느꼈다. 니체가 보기에 소들은 진정한 철학자였다. 그래서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소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소처럼 변화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당신의 내면은 어떠한가? 지금 당신의 내면에선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가? 당신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답은 오로지 당신 안에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